노다지, 서범석의 미수의 생. 블루마운틴은 시드니 남쪽에 있는 산으로 시드니를 찾는 관광객뿐 아니라 시드니 시민들도 꼭 한번 들리는 곳이다. 자태가 웅장하여 보는 이를 놀라게 하는 이 산은 1788년 필립 총독 때부터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멀리서 보면 검출에서 뿜어나오는 가스로 인해 산이 푸른 하늘색으로 보인다. 산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 궁금하게 여긴 나머지 그곳의 땅은 기름지고 큰 강물이 흐르는 평야가 있을 거라는 꿈을 지녔다. 초창기 항상 영국 본토를 그리며 살던 이민자들에게는 영국과 같은 이 아늑한 산하가 있으리라는 꿈의 대상이었다. 1804년 시드니 서부 윈서와 리치몬드에서 농토를 개간하여 인구가 점점 늘게 되자 더 많은 농토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은 해발 1000m인 산 너머 저쪽을 탐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으나 13,950헥타르의 광활한 면적에 산을 넘을 수가 없어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푸른 안개로 휩싸인 블루마운틴은 가파른 계곡과 폭포가 곳곳에 숨어 있을 뿐 아니라 우거진 숲과 거대한 암벽으로 가로막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 하지만 분명 기름진 평야가 펼쳐졌을 거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온갖 실패에도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1813년에 심한 강무로 농사뿐 아니라 가축마저 잃어버린 그레고리 브렉랜드와 윌리엄 윈스웨스는 더는 견디기가 어려워 육군 중위 로스원과 원주민 등 4명이 말을 타고 개 5마리와 드디어 산을 넘는 탐험을 시작한 것이다. 가로막힌 숲을 헤치면서 3주 만에 산을 넘은 이들은 예상한 대로 넓게 펼친 평야와 푸른 강물이 흐르는 낙원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곳이 지금의 베더스트 평야이며 이들이 개척해낸 길이 지금의 카튼바로 가는 그레이트 웨스턴 하이웨이이며 이들이 이름을 딴 작은 마을이 생겼다. 이후 이곳에서는 금강의 발견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지금의 호주를 잇게 한 기초가 된 셈이다. 1815년 블루마운틴에서 일하던 제수 한 사람이 금덩이를 주워 감독에게 건넸다. 이를 주석이라고 여긴 감독은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제수에게 매를 때리는 형벌을 내렸다. 이처럼 자연상태의 금덩어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 어려워 금을 얻고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돌덩어리가 무거우면 일단 금이 아닌가 의심해볼 일이다. 돌을 깨끗이 씻어봤을 때 누런색이 나타나면 금으로 봐도 된다. 일례로 20년 전 시드니 한 대학생이 블루마운틴에서 큰 돌덩이에다가 소변을 보았는데 돌이 누런색으로 변해 이상해 여겼다. 자세히 살펴본 대학생은 돌을 들어보니 아주 무거워 혹시 금이 아닌가 싶어 산에서 내려와 전문가에게 보인 결과 시가 50만 불이 넘는 순금 덩어리였다. 이 기사와 함께 환하게 웃는 대학생의 모습을 당시 매체를 통해 본 적이 있다. 젊었을 때 나도 친구와 함께 대구 팔공산 기슭인 경북 칠곡의 산속에서 금강사업을 했다. 그때 금을 찾아 산속을 다니는 노인 한 분을 알게 되어 이 노인에게 금맥을 찾는 기술을 익혀 어느 산을 가든지 그 산에서 흐르는 개울바닥의 돌을 보면 금주기가 있나 없나를 알아낼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했다. 호주에 와서도 그 버릇을 못 버려 틈만 나면 금맥을 찾아 나섰던 나는 특히 블루마운틴 너머 근처와 베더스트 근처 산을 자주 찾았다. 금이 있을 만한 산속으로 들어가 온통 볼집 쑤셔넣은 듯 구멍투성인 광산을 바라보면 금을 캐러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어 힘들게 일했을 광부들이 떠올랐다. 호주 정부는 처음 이런 노다지가 있는데도 전문가가 없어서 묵혀두었다. 1823년 제임스 맥브라인 측량기사가 베더스트 근처 산속에서 금맥을 발견하여 보고해도 당국은 그저 재산성이 없는 금맥이라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1851년 미국에서 금광을 하던 에드워드 하먼드
한그로버스가 베더스트로 건너와 금맥을 본 후 대단히 놀라워 호주 정부에 보고한 때부터 금광 발굴이 시작되었으며 이 소문이 퍼져 금세 300명의 광부가 몰려들었다. 시드니는 당시 도시건설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고민이었다. 그런데 금광을 발견하였다는 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직업을 버리고 금광으로만 몰려들었다. 정부는 경찰까지 동원하여 이들을 체포하였으나 이미 일확천금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막을 길은 없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면허제도를 만들어 허가를 받아야 금을 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SW주 이외에도 빅토리아주의 버닝양, 발레트, 마운틴, 알렉산더, 캐스터마인, 벤디고 등에도 금광이 발견되었다. 뱃사람도 대장장이도 목수도 양치는 목동도 경찰관까지도 직업을 버린 채 금광으로 몰려들었다. 유럽 및 미국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금을 캐고자 목숨을 걸고 들어왔다. 이로 말미암아 1852년부터 이후 10년 사이 유럽에서만 50만 명이 모여들었다. 그 외에도 캐나다, 중국, 미국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들어와 당시 통계를 보면 호주의 인구는 300만 명에 이르렀다. 방공호를 파며 생활하는 군인을 디저라고 부른다. 이는 별다른 장비 없이 삭과 곡각으로 산속을 파고 들어가는 광부를 빗댄 말로서 여기에는 친구라는 또 다른 뜻이 들어있다. 금광에서 일하면 서로 협조 없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에게 배워야 하고 혼자 파기 어려운 것은 함께 파들어가야 한다. 어두운 땅속을 파고든다는 신겨움도 있지만 남자 혼자 살아야 하므로 외롭기 그지없는 생활이다.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 시설이 없는 산속이라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 더욱이 경찰이나 군인이 광부를 핍박하는 일이 잦은 터라 광부들의 단합이 절대 필요해서 생긴 말이 메터십이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친근한 표시를 할 때 헬로맷라는 말을 쓴다. 금광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친구로 잘 지내지만 그것도 백인 광부들끼리 말이지 중국인들은 끼워주지를 않았다. 이때 4천여 명의 중국 광부를 유럽인은 몹시 싫어하며 심지어 폭동을 일으켜 죽이기까지 했다. 중국인은 유럽인과 말이 통하지 않아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녔으며 유럽 광부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금을 많이 캤을 뿐 아니라 낭비를 하지 않아 항상 돈을 품고 다녀 미움을 사게 되었다. 유럽 광부들은 금을 좀 캐서 돈을 만지면 술과 여자로 돈을 탕진하지만 중국인들은 호주로 올 때 가족을 담보로 해서 얻은 비용을 갚아야 하므로 절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유럽 광부가 파들어가다가 금이 안 나와 포기한 폐광을 중국인이 더 파내려가 금을 캐는 경우도 자주 생겼다. 금맥은 호박농쿨처럼 보면 이해하기 쉽다. 담을 타고 길게 넘어가는 줄기에서 드문드문 호박이 열리듯 가는 금맥을 따라 들어가면 금덩어리, 노다지가 달려 이를 위해서 파고 또 파고 들어가야 하므로 운도 따라야 하고 끈기도 있어야 한다. 폐광에서 중국인들이 금을 캔 사유가 바로 여기 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여 금이 묻힌 장소를 과학적으로 알아내지만 옛날에는 운에 맡기면서 금을 캤던 것이다. 금 얘기와는 좀 다르지만 한국인 이민 초기에는 오팔 광산으로 몰려가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덜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돈을 많이 벌어 지금은 보석상을 하거나 그걸 기반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 나는 금 얘기가 나오면 팔공산 기슭에서 고생하던 생각이 난다. 10m만 더 파면 노다지가 나올 거라는 기대로 전 재산을 광산에다 쏟아부었다. 그러나 10m가 100m가 되어도 금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에는 허탈한 심정을 가눌 수 없어 큰 산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삼켰던 때가 떠오른다. 헐값으로 넘겨버린 시골 땅이 수십억이 넘는 황금덩어리로 변해 또한 가슴을 쳤던 과거도 뼈아프다. 비록 전 재산을 잃었지만 호주에 와서 모든 무력을 버린 채 지금은 수도승 같은 심정으로 황금 같은 노년을 살고 있다. 갖고 싶은 것보다 주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진 황혼역이다. 과거 베스트로 몰려왔던 광부들 역시 나와 같은 쓰라림을 겪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외로운 산속에서 곡괭이와 삽을 두고 한 시절 땅만 파다 흙으로 돌아간 그들을 떠올려 본다. 감사합니다.